지금 인천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지난해 인천 세계도시 축전을 무사히 치러내고 2014년 대망의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 그러나 60여 년 전 이곳은 격전의 땅이었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한국군과 유엔군이 대규모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곳.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인천이다. 그 새벽에 불을 켜놓으니까 그 불빛이라는 게 바다에도 비치고 뭐 비치다 보니까 전체가 그냥 대도시같이로 지금 도시같이 그렇게 환해진 거죠. 그 뭐 진짜 도박이라고 뭐 전 세계에서 그랬는데 성공했으니까. 진면 우물 안에도 막 시체가 막 떠 있더라. 낙동강에서 철의 삼각지대, 피해 전장을 누볐던 백전노장까지 수많은 전투 가운데 유독 인천 상륙작전을 손꼽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세계의 도박이라 일컬어졌던 대규모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돌아본다. 나라를 되찾은 기쁨,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광복 이후 엄청난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남한은 새로운 국가 건설과 태평 성세를 염원하며 자유를 되찾은 기쁨에 들떠 있었다. 그런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자부심과 함께 희망을 안겨줬다. 그러나 38선 이북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시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김일성은 통치 기반을 정비한 후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남침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당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미국 역시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시켰고 이는 곧 미군 철수로 이어졌다. 김일성 역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남한이 무방비 상태였던 반면 북한은 소련과 비밀 군사 협정을 맺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 전투기와 전차 등의 현대식 무기까지 갖추는 등 전쟁 준비에 몰두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은 그렇게 소리 없이 준비되고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전면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북한이 연합군의 허를 찌른 것이다. 당시 어떤 미국의 정책 문서의 그 세계 전략 문서라고 하는 그 핵심 문서인 NS-68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미국의 세계 전략을 담은 문서인데 NS-68에 의하면은 적어도 북한이 그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1954년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그 판단하고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예견하지 못했던 미국은 한국 전쟁 발발 소식에 발빠르게 대응한다.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의 남침 행위는 곧 유엔과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김일성의 예상과는 달리 미군의 한국 파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다. 당시 일본에 주둔해 있던 맥아더 극동 군사령관 역시 한국 전선의 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쟁 발발 나흘 후인 6월 29일 수원 비행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수원에서 정일권 육군 참모총장과 워싱턴에 처음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무초 대사를 만난 그는 이미 초토화되어 버린 서울을 돌아보고 미군 수뇌부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 내용은 한국군은 현재 적군을 격퇴할 만한 능력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만일 적군의 공격이 좀 더 계속된다면 한국 정부는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긴급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이때 북한군은 맥아더 장군의 표현처럼 서울에 이르는 공격로를 따라 마치 코브라가 먹이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들듯 소련제 전차를 앞세워 한국군을 사납게 강타하고 있었다. 무방비 상태였던 남한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당하고
북한군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비규환의 비명이 도처에서 물결치고 있었다. 도탄에 빠진 민중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그저 남으로 피난을 가는 일뿐이었다.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그 참담한 현상이고, 많은 피난민들은 어린애, 노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말이야 남쪽으로 피난하여 내려갔고. 처음에는 경고성 제재만을 가했던 유엔군 역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한국 파병을 위해 유엔군 최초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 지휘기구를 설치했다. 초대 사령관으로는 당시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적임자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북한의 거센 돌풍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김일성 도당들의 생각은 남노당 박헌영과 그 일당들이 조선에 팽배하게 있기 때문에 서울을 점령하면 바로 조선에 대한 그 자기들의 욕구를 채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며칠 머뭇거리다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진격을 해서 천안선, 대전선을 통과를 해서 바로 부산 교도부까지 7월 21일 날 부산 교도부에 도달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한 달 이내에 28일 만에 우리가 한국 전체를 다 잊어버리는 그런 꼴이 되죠. 당시 북한군은 아군의 방어선을 뚫고 거침없이 남진을 거듭해 수원과 평택을 거쳐 대전을 점령하고 호남 지역과 남해안 내륙은 물론 낙동강까지 진출한 상태였다. 전면 남침을 전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대구와 부산을 침공하기 위한 이른바 8월 공세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곧이어 낙동강 전선에 미군이 투입됐지만 조기 종전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국 정부의 군비 축소 방침에 따라 노련한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들은 대부분 퇴역했고 무기와 설비도 부족한 상태였다. 2차 대전 후 미 국방 예산과 병력이 10분의 1 수준으로 격감한 상태에서 당시 인민군의 최후 공세를 막아야 했던 미군은 이 무렵이 가장 괴롭고 힘든 시기였다. 그러나 국군과 미군은 북한군의 절반도 못 되는 병력으로 치열한 전투 끝에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그 북한군은 9월 공세를 개시를 해서 낙동강의 모든 병력들을 가용한 전투력을 이제 집어넣고 있는 단계고, 결국 그 낙동강선을 돌파해서 대구 부산으로 이제 그 내려가려고 하는 그 모든 힘을 이제 집중했던 시기고, 그 당시에 그 유엔군과 이제 한국군 경우는 어느 지역도 돌파되면 대단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의 긴박함은 낙동강 전선을 죽음으로 사수하라는 한마디로 표현되었다.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워커는 확성기로 직접 명령을 내리면서 아군을 독려했다. 그러나 낙동강 서편의 인민군 부대가 창녕을 노리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면서 낙동강 전선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인력은 부족했고 부대는 하나둘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포탄과 총알은 금방 바닥이 났다. 그러나 퇴강 명령을 내릴 수는 없었다. 이때 워커의 눈에 비친 낙동강 방어선은 남한 면적의 10%에 불과하지만 죽음으로 사수해야 하는 땅이었고 피로 물들어가는 최후의 보류였다. 워커가 낙동강에서 시간을 벌고 있는 동안 메가더는 전쟁을 반전시킬 새로운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이른바 인천 상륙작전이었다. 그러나 정작 메가더가 워싱턴에 이 내용을 보고했을 당시 군 수뇌부는 모두 회의적인 의견이었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미 해병대 병력을 빼내면 부산이 위태로워지며 일본에 주둔 중인 미 7사단 병력을 빼면 일본의 치안 유지가 어려워지고 또 작전을 수행하기에 인천의 지형과 해상 조건이 너무 나쁘다는 것이었다. 대신 미국 합참의 콜린스 장군과 시어먼 제독은 극동사령부를 찾아 메가더에게 인천 대신 지리적으로 안전한 군산이나 주문진을 택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콜린스의 주장은 군사는 인천보다 자연 조건이 훨씬 좋고 또 낙동강 전선과도 가까워 적군을 바로 등 뒤에서 칠 수가 있으니 좋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군사는 인천보다 작전에 훨씬 유리한 곳이지만 서울과 거리가 멀고 적의 보급선을 차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 낙동강이 있는 어떤 그 대구 북쪽, 대구 서쪽 여기서 군산으로 가려면 뭐 산맥 하나만 건너면 되거든요. 뭐 지금처럼 도로가 발달해 있지는 않을 테지만 그러나 인천으로 후속 증원 부대를 보내는 것하고 군산으로 보내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군산으로 과연 상륙을 해서 그 서울까지 밀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한 이유로 메가더는 끝까지 인천을 고집했다. 그러나 인천의 지형과 해상 조건은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인천항의 간만조차는 평균 6.9m, 심할 때는 10m에 이를 정도여서 간조시 해안에는 광대한 갯벌지대가 형성돼 상륙함의 접안이 곤란했다. 만조 시간은 겨우 2시간. 상륙 작전을 펼치기에는 악조건인 상황이었다. 지금 우리가 디디고 있는 그 인천의 대부분은 갯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수 간만의 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어떤 그 상륙을 하지 못하면은 자칫 갯벌에 그 배가 좌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인천항 입구에는 높이 105m의 월미도가 방파제처럼 버티고 있는 데다 적의 견고한 방어 시설로 무장된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인천항이 중심가에 인접해 있는 것도 문제. 수많은 건물이 적의 방어 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미 극동 그 해군 사령관이었던 그 조이 사령관이 그 인천에 상륙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한 5,00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처음 했어요. 근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그 어떤 그야말로 치밀하게 이렇게 그 계산돼서 나온 확률이라기보다는 그 적어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해군 전문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러나 메가더는 그럴수록 인천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 병사들이 토살장의 소들처럼 피를 흘리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상륙지역에 대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군 수뇌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륙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됐다. 여기서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의 타당성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메가더는 이 자리에서 적은 그의 후방을 무시하고 있고 병참선이 과도하게 신장돼 있으므로 서울에서 신속히 이를 차단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투부대는 사실상 모두 낙동강 일대 제8군 정면에 투입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적, 정치적, 심리적 이유를 들어 서울을 신속히 탈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보면 군대가 패전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병찬 공급선이 끊겼기 때문이며 인천이야말로 서울을 탈환하고 적의 공급선을 끊는 데 가장 적합한 상륙지점이라는 것이었다. 메가더 장군의 생각은 어떤 그 상륙지로서의 적지가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건이 오히려 기습의 효과를 아주 크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서 결국은 미 해군도 이제 설득해 나가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트루만 대통령까지 이제 설득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작전이 결정하게 됩니다. 소수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면 물론 수도를 탈환했을 때 적에게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메가더. 그가 이렇게 과감한 작전을 생각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메가더 장군께서 인천 상륙작전 승리할 수 있다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저쪽 그 가달카날부터 시작해서 이오지만을 거쳐서 필리핀을 거쳐서 일본의 강력한 옥새 정치를 돌파하고 그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 해군과 미 해병대의 능력을 크게 전문적 기술을 믿고 있었다 이렇게.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은 뉴기니아에 포진한 일본 수비대를 제압하는 방법으로 섬을 하나씩 탈환하는 것이 아니라 섬을 건너 뛰어가면서 공격하고 고립시킨 뒤
보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뉴기니아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다. 메가더는 이때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인천에 한 번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전세의 역전을 노린 것이다. 메가더 장군이 수행한 그런 상륙작전의 경험은 아마 세계 사상 거의 없을 정도로 풍부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또한 메가더는 울프 장군이 험난한 절벽지대에 상륙해 대승을 거두었던 퀘벡 전투를 거론하며 승리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모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누가 저런 지형에 대규모의 함대가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쉽사리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지형이었죠. 메가더의 끈질긴 주장은 결국 8월 28일 미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받아냈다. 작전 암호명은 크로마이트.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메가더 장군이 한국전쟁이 일어나고서 7일 만에 수도 서울 한강 방어선을 시찰을 하면서 도저히 이 전쟁은 어떤 획기적인 상륙작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세를 만회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미 10군단을 창설, 군단장에 알먼드 소장을 임명하고 예하에 국군 17연대, 국군 해병연대, 미 해병 1사단, 미 7사단 등 총 7만 5천여 명의 병력을 편성했다. 그리고 곧이어 메가더의 작전 명령이 하달됐는데 상륙해야 하는 월미도 북단, 인천 북단 해안지역, 인천 남단 갯벌 지역 등 세 곳을 선정하고 상륙 시간은 9월 15일 아침 만조 시간을 LC, 오후 만조 시간을 HC로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적에 대한 공격적 기세를 가지려고 그러면 어떤 그 충격적 행동을 하거나 적이 전투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병참선, 군수 지원선, 그다음에 보급과 인원의 증원선 이것을 조기에 탈원을 해서 조기에 커트를 해서 그 선을 양분시켜서 효율적으로 작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한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첩보 활동도 쉴 새 없이 이루어졌다. 해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한명수 소령을 지휘관으로 17명의 첩보대를 구성하고 부산에서 출항해 영흥도로 이동했다. 미 흑동해군 사령관 조이 제독이 한국 해군의 이제 고문관인 루시 중령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손을 제독한데 메가더 장군이 현재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국 해군으로서의 인천에 접근할 수 있는 수로에 가까운 섬 몇 개를 점령을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해군의 첩보작전을 인천 상륙작전에 필요한 첩보작전을 이제 수주해라. 당시 영흥도는 인천에서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섬이어서 적의 감시를 요령껏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아마 저녁이면은 이제 인천을 가는 것 같아요. 인천 가서 이제 뭐 나름대로 자기네가 활동을 하겠죠. 그렇게 하고 새벽이면은 와. 새벽이면 들어오면은 그 옷 입은 게 다 인민군처럼 입고. 당시 해군 첩보부대 지휘소는 영흥초등학교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첩보원들은 인천을 오가며 적극적인 첩보 활동을 시작했다. 소위 말하면 한국 해군 첩보부대가 맡은 것이 인간적 두 발로 뛰어내는 이런 걸 맡은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암벽 높이라든지 그 갯벌 같은 거 물이 빠진 다음에 얼마나 단단한지 이런 거는 사진을 써서 잘 안 되거든요. 또 통신 감청이 그런 게 나올 리도 없고. 하지만 당시 인천 앞바다는 호랑이굴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리에 통행증을 만들고 야밤을 틈타 인천 시가지를 오가는 등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정보였다. 월미도에 동굴 공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인부를 써서 추직을 시키고 이래서요. 실제로 인부를 들여서 공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월미도에 포대 공사를 하는 거. 인천 지역에 있는 북한군의 병력 규모, 그다음에 월미도의 포 진지 상황, 그다음에 그 안벽의 높이
그다음에 보급로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 영흥도에 와서 그 중요한 정보를 일본에 있는 극동사령부로 송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을 상륙하기 전에 많은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가 다 갔기 때문에 극동군 사령부에서 상륙 작전을 하겠다는 그런 결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겁니다. 크로마이트 작전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 직전인 9월 14일 0시 임병래 중위를 비롯한 부대원과 영흥도 청년 방위대원 14명이 인민군의 기습으로 안타까운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 요소마다 경비하다가. 네. 예. 이 양반은 이제 우리 자영. 이것도 왜 이건 떼살이 이게 둘 다. 14일 날 증강된 인민군의 대대가 영흥도를 기습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첩보대리가 17명의 무자이라는 거 권총하고 술탄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과부적으로 써서 결국에 써서 도망간다는 말이 옳은 말일 겁니다. 피하는데 임병래 중위하고 그 팀이 홍시욱 하사관도 그 같은 팀인데 우리 주력 부대를 갖다가 딴 바야로 써서 결국에선 도피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 유도한 겁니다. 다수의 희생을 막기 위해 끝까지 항전하다가 보안을 위해 결국 자결을 선택했던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병조장. 그들의 숨은 희생과 노력이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숭고한 업적이었다. 한편 켈러 부대원들은 십리포 해변에 천막을 치고 지휘소를 차렸다. 여기가 그 아마도 천막 치고 있던 자리예요. 선생님은 그럼 육전대를 도와주신 거예요? 첩보부대를 도와주신 거예요? 육전대에서 훈련 받으면 예. 또 이 첩보부대 와서 경비하고. 경비를? 네. 당시 켈러 부대원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9월 14일 밤 12시 정각에 적의 최후방이면서 동시에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히라는 것이었다. 14일 날 6시 무전이 들어오더만 팔미도로 가서 점호로 12시 열아이기야. 그러니까 거기 이제 무전기고 뭐고 다 아무랑 다 태우고 다 털고 그럼 간 거지. 대원들은 5시간의 사투 끝에 이 작전을 성공시켰고 그 불빛의 안내를 받아 유엔군은 무사히 인천항에 이르렀다. 이 옛날은 기름을 해서 기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 나사가 있어. 왜 기름이 깽이가 있지 않습니까? 찌깽이. 이 나사를 하루 한 번씩 뽑으면 지저분한 게 다 빠거든. 그 나사가 없어 기름이 올라가면 땅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손끝에 이게 찬기 뭐 선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탁 쥐고 나서 이게 나사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불이 점호가 됐지. 당시 인천항의 수로는 암초와 갯벌 그리고 늪지대가 많아 만수기 따라도 선박이 자초하기 십상이었고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히지 않으면 비좁은 수로를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변에 암초도 많고 또 저수 간만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 수심이 첫째 조건 수심이 얕아서 그 대형 선박이라든지 이런 선박들이 운영할 때 그 수로 외에는 운영을 못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등대에 불을 밝혔던 켈러 부대원들. 그들은 이제 역사의 그늘로 사라졌지만 지금도 팔미도에는 그때의 등대가 남아 60년 전 용감했던 부대원들의 활약상을 소리 없이 전하고 있다. 해군은 어떤 그런 관습이 있냐면 등대를 보고 등대가 불이 켜지면 아군이 저 등대를 점령을 했구나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등대가 켜지면 그 등대를 기점으로 배가 항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팔미도는 좀 의의가 큰 것이고요. 영흥도는 그 정보 획득에서 보내주는 그러니까 정보 획득 거점으로서 굉장히 전략적 가치가 있는 거죠. 인천 상륙일자가 다가오자 9월 5일부터 유엔군 함정들은 요코하마, 고베, 사세보, 부산에서 차례로 출항했다. 최종 합류 지점은 포인트 캘리포니아였다.
261척의 함정들이 인천으로 향하는 바닷길에 모두 모인 것은 9월 14일. 작전 개시를 하루 앞둔 폭풍 전야였다. 유엔군은 일단 그 2개 사단, 미국 7사단 그리고 해병 1사단, 우리 한국군도 해병 1연대 그리고 17연대 이렇게 해가지고 2개 사단 2개 연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 6척 그리고 또 순양함, 구축함 포함해서 한 50여 척의 큰 이제 군함들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상륙함 이런 거 해서 한 200여 척이 되는데, 그저 뭐 무덤덤하게 긴장은 됐지만은 도대체 이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그거부터 생각하네. 내가 전 한국 전선에 나가가지고 죽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부상당할 거냐, 그렇지만 살 거냐.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못했다. 상륙함대가 서해안으로 접어들고 있을 때 태풍이 찾아온 것이다. 만일 이 태풍의 위력이 약해지지 않고 인천을 덮친다면 상륙 날짜는 지연될 것이고 작전은 그대로 무산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태풍은 하루 만에 세력이 약해진 상태로 남쪽으로 멀어져 갔으며 작전 결행 36시간 전에는 모든 기상 상태가 평온을 되찾았다. 요코하마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이틀 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 니야쿠도오카 태풍을 만났죠. 만나가지고서는 저희 큰 배는 그냥 바다 한복판에 떠 있고 딴 배들은 다 어디를 피항했는데 미리 태풍이 온다는 걸 알고, 그래가지고서 바다에서 큰 배가 정말 나무 잎처럼 그냥 흔들리면서 그냥 한 3일 동안을 그렇게 풍랑을 겪었죠. 만약 그것이 그대로 남해안을 해가지고 그대로 북쪽으로 태풍이 올라왔다면은 인천 상륙작전은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참전 용사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시며,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한 한국 해병대는 총 3개 대대 3천여 명이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참가했던 해병대는 1950년 7월 말에 편성을 시작해서 8월 초 남제주에서 신병 훈련을 받고 실탄 사격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신생 군대였다. 병기의 조작법을 교육받은 것도 함정 안에서였다. 그러나 사기는 그 어느 부대 못지않았고 멀미에 시달리면서도 끊임없는 훈련을 거듭했다. 대작전인데 대작전에 참여시키는 훈련 기간이었거든. 그래서 학생들만 싹 이제 합격자들 소집을 했는데 그것이 약 1,500명. 그래서 제주도에서 해병대가 3기가 1,500여 명, 4기가 1,500명에서 3,000명이 이제 모집이 된 겁니다. 그러나 배에 오르고 난 뒤에도 해병대원들은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초급 지휘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것은 인천에 거의 도달할 무렵이었다. 그 정도로 극비리에 준비된 작전이었고 철저한 비밀에 붙여졌던 작전이었다. 부산서 재평소해가지고 거기서 인천 거기는 몰랐지 우리는.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어디 간다 해서 그런 줄 알고 배를 타가지고 오다 보니까 인천 앞바다로 해서 여기가 인천 앞바다인데 이랬더니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인천 상륙한다는 걸 알았죠. 이제. 모르죠. 나이가 불과 그때 18살, 최하가 17살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나이로 만으로하면 16 아니요.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걸 알아. 그리고 또 작전 비밀 아니니까 어디 간다 안 하면 몰라. 다만 올무대에서 상륙하니까 인천이다 그걸 알지.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의 해병대가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게 된 것일까? 당시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해병대는 격전지마다 대승의 전과를 올리고 신화를 남기는 귀심 잡는 해병대로 유명했다. 신생 군대지만 해병대는 이미 군산, 여수, 마산 등지에 투입돼 큰 전과를 거둔 바 있으며 8월 17일에는 해병대 한 개 중대가 경남 통영 장평리 해안에 기습 상륙해 북한군 대대병력을 전멸시키고 통영을 탈환했을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던 부대였다. 인민군 7사단은 곧 또 통영을 점령했어요.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서 통영을 점령했는데 김성은 부대가 인민군 7사단에 있는 그 주력 부대를 갖다가 통영에서 한국 해군하고 해병대가
합동작전을 했어. 우리 이제 한국 해군하고 해병대 처음으로 합동작전입니다. 상륙작전입니다. 인민군 7사단을 갖다 거기서 채부었습니다. 마산 통영에서 진동리 작전과 통영 상륙작전을 마치고 나서 미 해병대가 한국 해병대를 알게 되고 우리도 미 해병대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상륙작전은 해병대가 참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륙작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손원일 제독 역시 자신이 창설한 해병대의 용맹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워낙 그 낙동강 전선에서 안강, 영천 그리고 다부동, 외관역에서 우리 한국군과 미군이 그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을 테니까 당시 그 국방부 장관이 신성록 국방부 장관인데 한국 해병대를 영천 외관 지역으로 낙동강 전선에 투입해야 되겠다. 그러나 수륙양면 작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해병대를 창설한 손원일 제독은 해병대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국방부의 제의를 과감하게 거절했다. 손원일 제독의 선견지명은 인천 상륙작전에서 빛을 발했고 오늘날 무적 해병의 전통을 세우는 계기가 됐던 것이다. 부산에서 미 수송함, 해군 수송함 피카웨이를 타고 탔는데 그때 이제 한국 해병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하지만은 처음으로 지금부터 인천 상륙작전이다. 드디어 결전의 날은 다가왔고 본격적인 상륙은 9월 15일 새벽 예정된 시간에 시작됐다. 꽉 찼더라서 하여튼 숫자는 뭐 200척인지 300척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빈틈없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냥 비행기 가서 이제 그저 폭격하고 여기저기서 한포 사격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소리가 뭐 그렇게 잘 들리지 않죠. 내가 긴장해 있고 내가 지금 적지를 향해서 지금 배를 타고서 돌진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그게 뭐 이렇게 잘 들리긴 들려도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 상륙을 하려고 큰 배에서 내가 타던 배에서 군무를 타고 내려가려고 그러는 찰나에 그 컴컴하던데 일제히 불이 켜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배가 그냥 그 인천항해가 꽉 차 있어요. 연합군은 최단시간 포격 기록을 갱신하며 인천의 해안선을 초토화시켰다. 한포 사격 뒤에는 함재기들의 융단 폭격이 이어졌다. 건너편 인천항 해안포대에 인민군들의 응사가 있었으나 공중지원 폭격으로 인해 잠잠해졌다. 월미도 해안 일대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고 거의 모든 진지가 파괴됐을 즈음 17척의 상륙정들이 월미도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북한군 병력의 대부분은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다. 엄청났죠 뭐. 워낙 그냥 비행기 삭감게 뜨고 한번씩 들기도 하니까 이불 쓰고 집에서 있다가 워낙 여기 이 집에서 불 나니까 불바다. 그때 상륙작전 때 불바다였어. 인천 아파트. 막 폭격하고 한포 쏘고 그럴 때. 배들이 그때 만조 시간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이제 물매수로다가 9매가 됐다고. 그 큰 함대들이 이렇게 8미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빙빙 돌면서 그냥 꽝꽝 때리는 거야. 상륙부대가 월미도에 도착한 것은 6시 33분. 예정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인민군의 저항은 거의 없었다. 곧이어 6시 35분. 전차를 적재한 수송함이 연이어 도착하면서 월미도의 본격적인 탈환이 시작됐다. 메가드는 사령선인 마운틴 맥키니 함선에서 자신이 연출한 세계의 대작전을 지켜봤다.
상륙한 후 채 40분이 지나기도 전에 월미도는 미 해병대의 손에 들어왔다. 일부 인민군들은 산기슭의 동굴 속으로 도망쳐 수류탄을 던지며 저항을 기도하기도 했다. 동굴 입구를 겨냥해 포탄을 발사하자 인민군들이 백기를 들고 꾸역꾸역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어떤 포진지라든지 그 대공포의 어떤 그 북한이 당시 그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배치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그런 장소에는 대대적으로 그야말로 폭격을 했기 때문에 거의 월미도는 폭격으로 인해서 거의 쑥대밭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개미 새끼 한 마리 고개 들리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그런 폭격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메가더 장군은 월미도가 점령됐다는 보고를 받고 전 함대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아침 해군과 해병대는 전례 없는 영광에 빛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다. 얼마 안 돼 썰물이 시작된 것이다. 물이 빠지면 함대는 먼 바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적들이 썰물대를 이용해 반격을 가해오면 상륙작전은 실패로 돌아갈 우려도 있었다. 상륙 날짜를 제한하고 또 하나는 상륙 시간까지 제한이 됩니다. 인천에 9월 15일 날 상륙 시간은 아침에 6시하고 저녁에 6시 이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조 시간이라는 것이 대개 3시간 내외거든요. 그러면 상륙작전에 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24시간 어간에 4시간 내지 6시간, 많아야 8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월미도를 방해하고 있던 인민군은 400여 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08명이 전사하고 136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100명 이상이 동굴 속에 생매장됐다. 미군 측 피해는 17명 정도였다. 총 7만 5천 명이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군은 거기에 대비해서 그 많은 병력이 들어올 걸 예상하지 못하고 인천 지역에 한 2천 명 정도, 연대 플러스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 한 5,500명, 그 다음에 추가로 한 9월 4일 정도에 또 이렇게 증평이 됩니다. 한 2,500명에서 전체적으로 한 10,000여 명 이상 정도가 서울, 인천 지역에 경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눈 덮인 야산에서 토끼몰이를 하듯 서서히 인천의 목을 죄어가던 메가더. 그런데 당시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방어 태세가 그토록 허술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상륙작전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일본에서 군사력이 오고 유엔군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부산 교도보까지 왔기 때문에 8월 28일 날 인천이라는 데 목적을 두고 인천 방어 사령부를 창설을 해요. 그래서 105연대, 106연대 그리고 64 해안보병연대를 거기다가 만듭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물론 극비리에 준비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이 정보는 유엔군 사령부가 있던 일본 언론계에서는 공개된 비밀이 되었다. 당시 일본에는 소련의 첩자들이 많았으므로 김일성이 인천 상륙작전 소문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왜 김일성은 끝내 인천 방어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인천으로 들어오려면 덕적도부터 해가지고 두 가지 수로가 있는데 어차피 8m를 지나야 되고 8m가 지나면 좁은 해로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병력과 함정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판단은 못한 것 같습니다. 메가더의 양동작전도 주요했다. 인천 상륙작전을 은폐하기 위해서 유엔군은 군산의 양동작전을 감행했고 삼척 일대에 맹렬한 폭격을 가했는가 하면 경북 장사동과 마량도에도 소규모 공격을 가하는 등 교란작전을 펼쳤다. 군산 이 방면에 막 한포 지원을 해가지고 상륙을 갖다 하는 거로 하는 그와 같은 날에 그런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아이고 상륙작전을 갖다 군사를 하는 것 같다 해서 또 병력을 갖다가 또 군산 방면 지금 말하자면 그 방면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당시 중국이 김일성에게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계획을 마지막 순간에 알려주었고
이에 김일성은 9월 15일까지 방어 진지를 구축하려 했으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설도 있다. 인천 기상대에는 그날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건물이 있다. 당시 방어 진지로 사용됐으리라 생각되는 방공호. 지금은 해안을 향해 뚫려 있던 창문과 벽을 막아 지진 측정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개조 당시 구조가 너무 견고해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 김일성의 기본적인 목적은 낙동강 전선에서 총 공세를 해가지고 낙동강 전선에서 부산까지 얼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38도선을 넘어서 계속 승리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에서 총 공세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겠다는 그 야욕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인천 방어를 조금 소홀하고 준비를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미 해병대의 월미도 상륙에 뒤이어 오후 만주 시간을 기해 한국 해병대가 참가하는 상륙 작전이 시작됐다. 공격 개시 시간을 2시간여 앞둔 15시 30분 긴급 대기 명령이 떨어지고 상륙함에서 내려진 상륙 주정이 수송함에 접근하는 가운데 함포와 함재기들의 대규모 폭격이 시작됐다. 폭격과 포격을 받은 인천시가지에 검은 연기 구름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일 정도였다. 인천시가지 소탕작전은 국군 1해병연대가 담당했다. 오후 만조 시간에 적색 해안에 상륙한 해병대는 경인선 철도를 기준으로 남쪽 지역은 3대대가, 북쪽 지역은 1대대가 분담해 소탕작전을 전개했다. 3대대가 담당한 지역은 응봉산 일대와 시가지 중심지였다. 당시 인민군은 대부분 도주한 것으로 보였으나 도주의 기회를 놓친 상당수가 민간인으로 변장해 주택가에 숨어 있었다. 그 전장이 이런 건가 이럴 정도로 우린 무시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 전장을 우리가 해서 이겼나 봐. 무시한 걸 몰랐어요. 겁을 몰라. 나이가 젊고 뭐하기 때문에 죽고 산다는 거 전사 곁에 전사하잖아. 누구 총 맞아 죽으면은 그 죽었다가 아니라 용감하게 전사했다. 해병대의 용감한 소탕작전 중 숨어있던 인민군들이 애국 시민의 신고로 생포됐으며 일부는 전의를 잃고 자진 투항했으나 일부는 저항을 하다가 사살되기도 했다. 연합군 역시 시가전을 펼쳐 인천 도심을 완전히 수복한다. 수복된 인천은 처참한 폐허로 변해 있었고 억울한 희생 또한 있었지만 인천에는 유엔군을 환영하는 인파가 끊이지 않았다. 비행기에서 네이팜탄으로 때려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빨갛게 까맣게 하얗게 타버렸어요. 그때는 인천 시내가 아주 없어지는 것 같았더랬어요. 그렇게 폭격이 심할 수가 없더랬어요. 지금 전쟁 영화에서 나오는 그 폭격하고는 또 달라요.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군 해병 1년대는 시내의 주요 공공시설을 장악하고 야간에는 시내외 요소요소에 대한 경비와 순찰을 강화했다. 소탕작전 첫날, 국군 제1해병연대의 정과는 포로만 해도 181명에 달했다. 16일 새벽이 밝은 뒤 시내에 인민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미 해병대는 서울 방향으로 공격을 시작하고 한국 해병대는 시가지 잔적 소탕작전을 계속했다. 그러나 적은 이미 인천을 포기하고 철수한 상태여서 격전은 없었다. 9월 17일 인천 시가지 소탕작전을 끝낸 한국 해병대는 곧바로 수도 탈환을 위해 서울로 진격했다. 인천 상륙을 시도한 지 불과 사흘 만의 일이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이 담당했던 그 지휘관들이 인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륙지로서의 어떤 적지가 되지 못하는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야말로 이 최고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사령관의 어떤 구상을 이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주 전력을 다해서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에서 각 지휘관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고. 인천을 수복한 한미 해병대는 이후 두 갈래로 나눠 각각 서울의 남부와 서부로 진군했다.
서울로 연결되는 통로를 통해 북한군의 후속 병력이 들어왔지만 연합군의 강력한 화력 앞에서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 한편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훌륭하게 성공시킨 한국 해병대와 첩보부대의 공로를 치하했다. 손원일 총장하고 신인준 사령관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메가더 사령관한테 서울 탈환에는 그 성공 부대를 한국 해병대로 시켜주십시오. 메가더 역시 손원일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한국 해병대는 믿을 만한 부대라며 찬사를 보내왔다. 수미수 장군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 해병대는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큰 피해 없이 한강으로 진격한 유엔군과 후속 부대인 미 7사단과 국군 17연대가 상륙해 서울 수복과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9월 27일에는 국군 해병대가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한 후 소탕전을 전개해 9월 28일 6.25 전쟁 발발 90일 만에 수도 서울을 수복했다. 60년 전 오늘 이곳 올미도 앞바다에서는 세계 전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과감한 결단과 용기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6.25 전쟁의 흐름을 뒤집고 승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만일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인천 앞바다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불리한 전세를 극적으로 뒤바꾼 세계의 역작이었다. 또한 최소한의 인원과 피해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둔 메가더 장군의 걸작품이기도 했다. 전쟁을 완전히 반전시켰던 것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쟁의 주도권이고 그다음에 적에 대한 심리적 파괴. 대한민국이 이 풍년동화 같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역사에 큰 역사에 내가 참여를 할 수 있었나. 인천 상륙작전은 1%의 가능성에 99%의 희망으로 전세를 바꾸고 치밀한 전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낸 위대한 작전이었다. 그러나 목숨을 바쳐 끝까지 싸운 해병대원들과 유엔군들, 그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인천 상륙작전은 역사의 그늘로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으로 빚어진 빛나는 역사. 이제 그 역사를 더 찬란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닐까.